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성주랄 정책의 마지막, 주류의 전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류의 전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류의 전환 그러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 위주의 사회로 전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큰 오해입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주류의 전환은 자,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류의 전환이라는 것은 돌봄 노동을 여성이 하였지만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모든 성이 참여하는 그러한 전환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의 전환은 제3의 물결 중에 우리가 버틀러의 이행성, 수행성 개념, 돌봄 노동은, 그쵸? 돌봄 노동은 이데아가 있고, 지금은 젠더에 의해서 돌봄 노동이 여성으로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니체의 행위자 개념을 가지고 돌봄 노동을 보는 것이 바로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참 이렇게 보면 참 중요한 얘기 많이 한 것 같죠? 이렇게 지금까지도 주류의 전환해 가지고 버틀러가 니체의 그 행위자 개념을 본인은 수행성 개념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탈여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니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자,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좀 전에 본 성별 격차 지수가 1등, 그러니까 제일 이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슬란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것이 성평등 국가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갖다 성평등 사회는 무엇이 다를까? 리먼 브라더스 위기를, 그죠? IMF의 리먼 브라더스죠. 리먼 시스터스로 이겨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아이슬란드의 이 성평등 사회를 이제 리먼 시스터스, 왜냐면 여기 다 이제 그 수상인가요? 대통령들이 다 이제 여성이시고 또 동성애도 이제 그 하고 계신 그런 여성이 수상인까지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위기를 리먼 시스터스로 이겨냈다. 2008년 IMF 구조 계획은,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도 2008년도에 우리나라처럼 그 IMF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슬란드가 그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고율의 금융이자 때문에 모든 이 펀드 회사들이 헤지 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이슬란드를 이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높은 경쟁 성장률을 이제 유지하였고, 그러다가 이제 그 IMF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위기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리먼 브라더스 위기로 해서 모든 자본이 쭉 빠져나가면서 바로 2008년도에 이제 IMF를 이제 겪었는데, 이 IMF의 구조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 조정, 그러니까 이 IMF 때 이제 어떠한 그 기금을 이제 제공하면서 구조 조정을 요구하죠. 그래 이제 우리나라는 바로 구조 조정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구조 조정이 하나의 당연한 논리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구조 조정은 저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말은 없었어요.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제 빨리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이 나라는 구조 조정 대신 유리천장 부수기로 구조 조정하였다. 그러니까 유리천장 알죠? 여성들이 상급 공무원으로 또 이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천장을 유리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세히 또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IMF는 성평등 정책을 본격적으로 입안하는 시행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2021년도 여성 의원 비율은 48%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19%, 아까 19.6%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녀 동수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다고 또 볼 수가 있죠. 국회의사당 여성의원 동상에 숫자가 변화를 가져온다. 여성 의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참 이게 우리한테 많은 의미를 준다고 이제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 성평등 사회로 가려고 그러면 저희 나라가 어쨌든 여성 의원 비율이 19%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많은 숫자가 변화를 가져오듯이 많은 사람들, 여성들이 이 국회나 뭐 지방의회나 아니면 내각에 진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숫자가 변화를 가져온다. 이건 상당히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성평등 사회를 감에 있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의식 계획도 있지만 일단은 이 CEO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뭐 국회의원 이런 등등의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이것이 먼저 시작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3년에는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했다. 기업 이사회를 비롯해 정부기관 위원회 여성 비율은 아까도 했죠. 10분의 6이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0%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1위인 아이슬란드도 기업 이사회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도 여기도 뭐 그냥 우리나라처럼 사기업에 대한 어떤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40%지만 26%에 그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된 1인 아이슬란드도 성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임금차별금지법, 동일임금인증제도, 아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가치임금에 대한 동일임금. 근데 그 얘기입니다. 차별증명의 책임 당사자를 사용자로 정하여 먼저 임금 공시제로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죠? 임금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주가 그 이유를 입증해야 된다. 왜 차이가 났나? 왜 남녀의 임금이 차이가 났나? 그 이유, 이게 동일임금인증제도라는 거예요. 기업주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정부는 그 증명하는 기업에 이제 아니면 같은 기업에 동일임금 증명서를 발급하고 성차별 없는 회사임을 인증한다. 그렇죠? 성차별 없는 회사를 인증한다. 25 이상 이런 동일임금 인증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300, 500인 이상 기업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거의 중소기업에도 이런 동일임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3년마다 갱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렇죠? 뭐 이유를 입증하고 이제 시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 약 50만 원씩 벌금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고 이 결과 아이슬란드는 성별 임금 격차가 89%, 아까 우리나라는 67%죠. 89%까지 좁혀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평등 국가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렇죠? 89%, 89%까지 좁혀졌다. 또 이 나라가 또 하는 제도를 보면은 성별 직종 분리,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일수록 임금이 낮은 경향을 여성의 일 가치 재평가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 60%죠. 60%가 넘는 그 직업군의 한 성이 60%가 넘을 때는 그러니까 남성 직업군, 여성 직업군 이렇게 나누는데 6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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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이상의
뭐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어떤 이 자본주의니까 저임금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동일 가치임금, 동일 임금, 그치, 요같이 비교가치 제도로 재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육아휴직제도 성별에 관계없이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류의 전환입니다. 주류의 전환. 돌봄 노동에 있어서의 남성의 참여, 이게 주류의 전환이죠.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남성을 뽑든 여성을 뽑든 차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주류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이러한 베이스를 만들라는 것이 주류의 전환이에요. 정력 단절을 막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0%에 육박하다. 우리나라는 52%죠. 성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면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나라는 성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면 왜 이렇게 오타가 나죠? 죄송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성별을 X로 표기한다. 그렇죠? 우리는 뭐 내가 메일로 표기하든 F로 표시하기든, 근데 내가 좀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X. 자, 미국도 이제 여권을 X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X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하여튼 아이슬란드를 우리가 이제 대충 이렇게 봤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볼 겁니다. 하여튼 뭐 성평등 국가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평등 국가지. 지금 임금이 67% 차이 나고 여성 경제활동인은 52%고 지금 MF 이거 따지고 육아휴직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평등국가고 차별이 없는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뒷머리를 긁어요. 난 그분 하여튼 발표 보고 짜증이 나는 이유가, 왜냐면 또 내가 이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 이 불평등한 국가고 자꾸만 평등하다고 억지로 부리니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똑같은 대한민국 현실을 갖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참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난 정말 이해를 못. 그러니까 인생에 어떻게 좀 쓸쓸함도 느끼더라고. 인생의 쓸쓸함도. 교수님 그거 보면서 왜 인생의 쓸쓸함이 느껴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기저하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이게 미셸 푸코의 이게 지식에 고고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미셸 푸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지식인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 이념에 빠져서, 그런 걸 보면서 미셸 푸코가 이게 지식의 고각이야. 그러니까 못된 지식의 정당성은 모두 지식인들이 제공한 거지. 누가 제공하냐 이거예요. 이 지식의 고각. 가만히 보라. 이 세상 보면은 다 뭐 구조조정도 그렇고 다 지식인들이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을 보면서 인생의 쓸쓸함을 느낀다는 것이 미셸 푸코의 이야기인데, 저도 똑같이 느껴요. 참 인생의 쓸쓸함을 느껴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그래요 좀. 하여튼 자, 본론 들어가서, 자, 주류의 전환. 뭐 주류의 전환 다 얘기했죠.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지식의 정당성을 제공한 사람, 이게 바로 세인스버리입니다. 세인스버리는 이제는 복지 국가를 나눔에 있어서, 이게 그 사람 누구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복지국가 유형해가지고 3등분 해가지고 나누는데, 뭐 탈상품화, 탈가족화 이렇게 이제 나누신 분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복지국가를 나누는데, 이제 세인스버리는 복지국가를 나누는 변수, 아까도 했죠.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뭐냐, 그러니까 그 관점이 뭐냐 이거죠. 관점. 그렇죠? 관점을 가지고 하는데, 돌봄 노동에 대한 어떠한 이 조직화되는 방식, 그 다음에 역할 공유도, 이런 차원을 가지고
복지 국가를 구별해야 된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돌봄내등에 대한 성 역할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고 육아휴직제도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있냐, 이러한 방식으로서 복지 국가를 유형해야 된다. 그 유명한 사람이죠. 까먹었어요. 복지 국가 유형하면서 세 부분을 나눴죠.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돌봄 노동에 대한 탈여성화로 관점으로서 복지 국가를 유형을 나눠야 된다. 이게 바로 세인스버리의 주장이었고, 이러한 그 지식적 제공에 의해서 이제 주류의 전환이 이제 탄생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류의 전환은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예요. 그렇죠?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두 차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차원이 있다. 디젠더가 있고 포스트 젠더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주류의 전환은 디젠더가 아니고 포스트 젠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젠더는 먼저 포스트 젠더는요, 이게 진정한 탈주류의 전환 정책이에요. 이게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 버틀러의 수행성, 이행성 개념. 아까도 있죠. 니체가 행위자 개념에서 절대적 지식이 없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인을 죽이는 것은, 칸트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절대적 법칙을 뒀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때 상황별 행위자 개념.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을 어떻게 안 죽여요? 국가가 망하는데. 행위자 개념에서 봐야 된다. 이게 바로 그 해석적 진리고 상대적 진리죠. 이걸 이제 버틀러가 그대로 이용한 거죠. 돌봄 노동, 여성이 해야 되는 법칙 없다. 예? 돌봄 노동은 모든 성에, 이데아적으로 모든 성이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이데아다. 그래서 지금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젠더에 대해서 돌봄 노동을 여성이 하는 것 되어 있지만, 그러한 니체의 행위자 개념처럼 돌봄 노동을 앞에 두고 이행하는 사람, 남자가 이행할 수도 있고 여자가 이행할 수도 있고, 이러한 수행성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포스트 젠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을 성별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질과 성향, 남자지만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저희 우리가 거꾸로 했으면은, 나는 그냥 돌봄 노동하고 와이프가 사회 활동했으면은 너무 가족주의로 빠지는 경향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력 단절이죠. 경력 단절이 되고,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때의 사고 방식은 당연히 여자는 돌봄 노동 해야 된다는 그 사고 방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톱시켰죠. 저가 스톱시킨 것보다는 서로의 합의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아이 낳고 이제 애 키우겠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베티 프리단이죠.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죠. 여성 스스로가 경력 단절을 한다니. 우리가 배웠죠.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간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본인이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엄청 잘해요. 그 내가 좀 느끼는 점이, 우리가 진짜 거꾸로 했을 걸. 응? 그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사회화돼서 주체화돼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질과 성향 분배되는 해체적 가정이다. 이게 바로 포스트 젠더의 버틀러의 수행성이고 이행성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 나라는,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포스트 젠더의 개념으로서 육아휴직 제도를 하기 때문에 남자를 뽑든 여자를 뽑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남자도 육아휴직제 해야 되고 여자도 육아휴직제도 해야 되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강제 조항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남자가 쓰는 만큼 여자도 쓰고, 동시에, 물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일자로 정해서 강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여자가 뭐, 365일이다 그러면 남성은 3개월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9개월 쓰고 남자가 3개월. 이게 또 엄청난 차이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 생각으로는 거의 뭐 7개월, 뭐 5개월, 뭐 8개월, 4개월 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스웨덴도 9개월은 여자, 3개월은 남자예요. 뭐 6개월로 저 강제 조항이죠. 그 법안이 뭐 발의됐다였는데, 그것이 이제 통과됐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로 이제 3개월로 확대됐고, 그다음 6개월로 이제 확대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남녀동수, 남자가 6개월, 여자 6개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남자를 뽑든 여자를 뽑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포스트 젠더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는 디젠더의 개념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간다는 얘기죠. 돌봄 노동은 여성의 역할로서 간주하고 남성이 그냥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이게 바로 디젠더의 개념이에요. 디젠더. 돌봄 노동을 모든 성의 것으로 하는 것이 포스트 젠더고, 디젠더는 돌봄 노동은 여성의 것이야. 남자가 단지 참여해서 도와주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집에서 가사 노동은 여성이 하고 남자가 조금씩 도와주는 거. 근데 돌봄 노동은 바로 너 거야. 나는 그냥 도와주는 개념이야. 뭐 세탁기도 돌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탁기도 돌려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돌봄 노동은 여성의 것이라고 간주하고 나는 그냥 도와주는 차원이죠. 이게 바로 디젠더예요. 그래서 돌봄 노동을 그냥 참여를 장려하거나, 저 좀 못하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거 가족관계에서 불평등한 성별 분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한다. 탈젠더화 차원에서 대한 논의는 돌봄 등의 탈여성화와 돌봄 가치를 재평가할 전략을 제시하는데, 남성의 돌봄 노동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돌봄 참여를 강제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려하는 형식으로 운영.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게 왜 이러지? 뭐가 어떻게 났지? 죄송합니다. 장려하는 형식으로 유성된다. 그래서 가치를 재평가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물론 돌봄 노동의 가치화, 임금화를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뺄까요? 그냥 디젠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돌봄 참여를 장려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부드러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 돌봄 참여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돌봄 참여를 장려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제 근데 가치의 재평가. 요것이 포스트 젠더의 개념도 걸리고 디젠더의 개념도 걸리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서 왜냐면 포스트 개념도 걸리고 디젠더 개념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임금화했을 때,
지금 임금화하는 국가는 없죠. 돌봄 노동을 임금화한다는 것은 돌봄 노동을 어떻게 보면은 또 디젠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강조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여튼 이 디젠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는 그 뭐 강제 조항, 이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저 오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돌봄 참여를 장려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는 주례 전환은 디젠더 개념도 있고 포스트 제념도 있는데 진정한 주류의 전환은 포스트 젠더의 개념이지 디젠더의 개념은 아니다. 물론 주류의 전환 두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두 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진정한 실질적 주류의 관점은 포스트 젠더고 형식적 관점은 디젠더다. 뭐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그것도 일취월장한 성평등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젠더, 디젠더 개념을 이제 저가 이해를 했고, 자, 보통 우리가 그 주류의 전환을 탈젠더화 또는 탈여성화라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젠더와 탈여성화. 그래서 여성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이것을 근로자,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자라는 개념 안 쓰죠. 근로자. 그러니까 여성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 그러니까 탈젠더와 탈여성화는 주류의 전환은 여성이라는 말 쓰지 말고 근로자 내지 노동자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이러한 표현으로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마디로 그 성주라 정책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일가 직장의 양립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장애자 가정의 여성 양육, 장애 가정의 양육, 장애자 가정의 여성 양육 이런 것을 장애 가정의 양육, 여성이 돌봄 노동한다는 걸 자꾸만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성별 영양 분석 평가에 의해서 이제 주먹밥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 영상으로 수정, 그렇죠? 수정, 아이 돌봄을 남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화장실 개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남성 화장실 가면은 이제는 그 아이들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런 그 받침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이 돌봄을 남녀 공동, 예전에는 없었죠. 예전에는 남자들의 그 기저귀 가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남자도 아이를 돌본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주류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 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주류에 전환하면서 이제 이제 좀 더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유연근무제가 있어요. 그 유연근무제가, 보통 유연근무제 하면은, 아까도 했지만, 디젠더 개념은 할 때는 누구예요? 누가 많이 쓰겠어요? 그렇죠? 여성이 많이 쓰는 거죠. 포스트 젠더에 접근하면, 유연근무제 하나를 우리가 재택근무로 봅시다. 이게 퍼플잡이라 가지고 우리가 재택근무라 하는데 이 재택근무가 여성의 것으로만 간주되면은 이건 디젠더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주류의 전환에서 형식적 주류의 전환이고 남녀 모두의 재택근무 이렇게 개념이 변화되고 또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면은 이것이 바로 포스트 젠더의 개념의 주류의 전환, 실질적 주류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라는 것이, 이거 재택근무하는 그러면 꼭 여성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탈피하는 것이죠. 그걸 볼 수가 있고, 이혼 숙녀제도는 제가 왜 잠깐만 쓰냐 그러면은 여기 별거의 개념인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성과 사회에서 또는 지금 우리가 안 배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 숙려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생각해라. 숙려, thinking이죠. 근데 주류의 전환이 디젠더와 포스트젠더가 있듯이 이혼 숙려 제도는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한 번 생각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혼 숙려 제도는 다시 얘기하면 이혼 숙려 제도는 그 기간 동안 빨리 재산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의 양육비 이러한 것을 빨리 다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정리를 하라 해가지고 어차피 남성 위주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혼하게 되면 여성의 빈곤화가 오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이혼 숙려 제도인데, 저희 나라는 그냥 이혼을 예방하는, 판사님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혼을 예방하는 그런 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원래 근데 이혼 숙려 제도는 빨리 그 사이에 경제권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라는 얘기죠. 왜? 젠더화된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차이의 관점이죠. 이혼 숙려 제도가. 왜? 젠더의 관점에서는 지금 남성이 모든 경제 활동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팍 하면 여성은 빈곤으로 추락되죠. 그래서 이혼 숙려 제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바로 젠더의 주류화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의 전환은 이제 픽토그램, 그죠? 픽토그램. 그래서 이렇게 운동, 군인, 여성들이 자꾸만 이전에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한 그떠한 직종에 대해서 여성들의 옷을 입히고, 이런 남녀의 모두 구분을 해체하는 이런 픽토그램도 주류의 전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요번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성공회에 대해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교내에, 그죠? 예전에는 남녀, 여자 다 지금 다 구분되어 있지만, 중립. 그러면 여성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 쓰는 방은 다 잠겨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동시에 남녀 못 들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성중립 화장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러한 성중립 화장실이 바로 주류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주류의 전환을 마치면서 우리가 여성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